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 비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 오늘 밤도 별다른 일 없이 안전하게 하룻밤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수, 순천. 서울에서는 어제 극한 호우 뭐 그러니까요. 이런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진짜. 받아봤습니다. 저도. 예. 다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네. 김기현 대표는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도가 안 되고 민주당 자살골이다.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나? 그쪽이 사과하기 전에는 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원래 한미동맹 70주년 이권 때문에 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의 표시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모두 이제 대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국토교통부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된 거고 양평군의 변경안을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 그러니까 인수위 1호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측해 몰아주기였던 것인가라고 이제 물으면서 정부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풀 게 어디 있냐?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을 끼얹는가? 이런 지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찬물을 끼얹은 게 민주당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어요. 완벽하게. 동네에서는 뭐 양서면은 양서면대로, 강상면은 강상면대로. 지금 뭐 그 이장님들이 서명운동 하느라고 동네마다 다니고 있는데 어떤 네. 이장님은 뭐 잘 받고 협조 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장님들은 아니 왜 당신들 목적이 뭐냐 왜 동네를 두 동강 내고 말이야 이렇게 정치판을 만드냐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명 거부 흐름도 있고 뭐 동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판에서 논쟁을 막 이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본질이 어디로 사라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핵심은 뭡니까? 두물머리 양수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통정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살골이라는 표현은 요즘 잘 안 씁니다. 아니, 자책골이라고 그럽니다. 자책골.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안 한 돼요. 20여 년 정도 지난 이후 얘기입니다. 예,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뭐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아침까지 이제 총 공세를 하는 이제 소스가 됐던 거는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사실상 논의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2018년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제 뿌리가 되는 거는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2018년 연초에 발간이 됐었던 이 문건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김선교 양평 군수 시절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양평군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이제 큰 틀의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강상명 종점과 굉장히 유사한 노선을 담아서 내부 검토를 거쳤다라는 게 여권과 이제 보수 매체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자체 기본 계획이라는 문서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서에 담겨 있었던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도인데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저게 2030 양평군 기본계획 185쪽에 나오는 사진인데 6호선 개선 방안, 국도 6호선 개선 방안이라고 할 때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6호선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했을 때 빨간 점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신설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구체적으로 구불구불한 노선을 그렸다기보다는 서울에서 양평까지를 잇는 어떤 개념적인 고속도로 그래서 쭉 이렇게 선으로 연결만 해놓은 그러네요. 겁니다.
그냥 거의 직선에 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곡선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개념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서울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지나는 고속도로 계획도를 그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제 이제 KBS 기자가 양평군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더니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인구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수준인 거지 도로 계획이 아니고 도시 계획 개념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2018년이니까 네. 민주당 군수가 취임했을 때처럼 보이잖아요. 2018년 2월 달입니다. 김선교 군수 시절입니다. 김선교 군수 시절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미 강상면 노선을 검토하고 2018년에 이미 검토해서 그거를 종합계획에다가 넣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개념선이다라고 하는 점 그냥 쭉 줄 거놨어요.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뭐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2018년 2월 달에 나온 겁니다. 김선교 군수 시절이에요. 예. 저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 해에 2019년에 구체적인 노선을 표시한 지도가 등장을 합니다. 네. 어디 나오냐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광역교통 203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인데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서면으로 종점 표시를 해놓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예상 노선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뭉뚱그려져 있는 이 추상적인 개념선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노선이 명확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다른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표시를 해놓은 노선도 기반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 노선도를 기반으로 실시가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한 거다. 문재인 정부 때 군수들이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3월만 따져도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인수위 활동이 3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고 당시에 동해종합기술공사 여기에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를 맡기고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3월 29일이에요. 조사 착수가 3월 29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수위 시절에 진행이 된 거예요. 핵심은 누가 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도록 한 건가. 저는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나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것도 국회 이제 상임위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기자들도 취재해 볼 일인 것이죠. 요 날짜를 하나를 더 정리를 하면은요. 3월 29일 날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계획은 3월 29일부터 2023년 그러니까 360일간 1년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사 착수한 지 80일 만인 2022년 5월 19일 날 원장관에게 이 민간 업체들이 강상면안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강상면 안을 보고를 했어요. 예. 80일 만에. 원래 1년 정도 하게 계획을 되는 거잖아요. 잡아놨어요. 1년 작업 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동해 기술인가요? 거기 네. 홈페이지 오늘 들어가 보니까 다운돼 갖고 폐쇄돼 있던데 제가 어제 가서 캡처해 놨거든요. 작업 그 작업 기간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 캡처를 딱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2년 5월에 작업 착수 80일 만에 강상면 변경안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고요. 예. 그리고 2022년 7월, 그로부터 두 달 뒤죠. 7월 18일이 되면 양평군한테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양서면 종점안하고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국토부에서 냈어요. 근데 7월 18일 날 관계기관 1차 협의를 했어요. 국토부가. 근데 그때 어떤 노선을 가지고 했느냐? 이 정도 됐으면 5월 19일 날 원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7월 달에 양평군이랑 협의할 때는 대안 노선 강상면 안을 가지고 계속 이란이하고 해야 됐잖아요. 근데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예타 노선 가지고 협의합니다. 예타 노선으로 협의했다라고 본인들이 여기 내놨어요. 그때는 예타 노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이게 뭡니까? 보고는 장관은 5월 달에 보고 받았다며요.
근데 7월 달에 협의할 때는 양평군하고는 대안까지 포함해서 협의하고 12개 관계기관 지자체들이랑 협의할 때는 예타 노선으로 하고. 왜 이래요? 그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지금 2주째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뭔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이제 안 왔다 갔다 맞아요. 한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 2018년에 양평군 기본 계획에서 이미 강상면 안이 나왔다라는 주장도 엊그제 또 이제 국토부가 내놨던 해명하고 또 다르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국토부에서는 최초로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던 게 용역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이미 양평군에서 기본 계획 안에 검토를 했다고 그걸 얘기해놓고 정작 또 최초로 그걸 제안했던 거는 2022년에 용역회사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인가? 양평군인가? 용역회사인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헷갈리게 되는 네. 거죠 지금. 그다음에 끊임없는 논점 이탈을 하고 예,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헷갈릴 수밖에 없게 아유 귀찮아 이거 생각하기 싫어라고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왜 바꿨냐는 거예요. 예. 왜 처음에 예타까지 KDI라는 국책 연구 기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어렵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안을 놔두고 그냥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일개 그냥 그 실무 용역회사 얘기를 듣고 바꿨다는 게 이걸 말인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되면요 국가 시스템 붕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장 기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국토부에서 나온 거에 보면 굉장히 긴 면을 할애해가지고 경제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게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수행적 모순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대안이 이렇게 높다, 이게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이 높다라고 그럼 얘기를 그때는 한다면 왜 안 했어요?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455쪽짜리 예타 보고서는 왜 돈 들여서 그러니까요. 만들었고 10여 년 이상 왜 양서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느냐. 네. 이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 또 반복하고 있던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는 항목을 두고 기존 안 예타 노선 즉 양서면으로 가는 거 기존 안에서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에서 요구하는 강하 IC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 IC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에 동대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은 실제 주소지는 종로구예요. 종로문으로 하고 바꿔야죠. 이렇게 지명과 주소지, 실제 명칭과 주소지가 다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번 7월 7일, 7월 9일자 보도 참고 자료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요. 이 도로는 강하면을 안 지나니까 강하 IC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하 IC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강상면 종점 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대한민국 서울에 동대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로문으로 바꿔야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준 높은 국민들이 이런 일종의 말장난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수준으로 계속 논점 이탈하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무슨 말을 처음에 하려고 했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 국민들이 너무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새는요 꼼꼼히 공부하면서 꾸준히 따라오면서 이제 뉴스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본질을 바꿀 수 없다. 비본질적인 것에 천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 가지 이 보도 참고 자료에서 맨 첫 페이지가 전부 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라고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하면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국가 재정 계획으로 진행됐고 국가 종합 도로 계획도 수립돼 있다. 그럼요. 이렇게 된 것을 장관이 말 한마디로 없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상적인 가짜 뉴스, 그다음에 민주당이 예산 반영을 안 해줄 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은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봐라라고 묻는다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산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절차 규정에 따라서 장관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는 절차를 하나도 어기지 않. 이게 공무원들의 답변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처럼 2023년에는 세계 최선두권의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고속도로 같은 이제 중요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관계 기관들, 유관 기관들의 협의 과정이 길고 그럼요.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고속도로 하나를 지을 때는 환경부라든지 뭐 수도 관리하는 뭐 부서라든지 뭐 아니면 기재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지금 이제 이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서울시까지도 다 연계가 돼 있는 종합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2019년 문건을 말씀드린 게 광역교통 2030에 집어넣었을 때는 주변 도로하고의 연계까지도 다 고려한 채로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양평 군민들 어느 쪽이 더 많은 숫자가 IC를 어느 쪽으로 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국토부 장관 개인이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업고 진행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권한이 있냐 없냐, 네. 절차를 지켰느냐 이걸 물으니까 그렇죠. 아유 부득이해요. 민주당 때문에 못해요. 말이 이게 안 국토부 되는 공무원들이 거죠. 할 말입니까? 아니 국토부 보도 참고 자료 보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시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하고 뭐 이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런 으름장 비슷한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양평 군민 한 분 인터뷰했어요. 양평 군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수리 6번 국도 막히는 거 너무 심하고 강산 강화 88번 국도 도로 주말에 엄청 막히지만 원래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타당한 변경 이유를 밝히고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 선언하는 것은 양평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을 탓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나 용산 혹은 국민의힘 앞에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양평 군민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답답함이 저는 이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에 뭐 지난 5월에 천공이 양평 다녀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민심이 오락가락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녀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뭐 네, 확인하시죠. 기자가 네. 뭐 오늘 뭐 다른 언론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날짜, 그다음에 식당이 어딘지 H 갈비라고 하고요. 그 갈비에 20분이 저녁을 함께 드신 것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뭐 양평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무슨 얘기했는지까지는 취재가 아직은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장님들도 통화해보고 했는데 말씀 네.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안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한 기자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네. 뉴스 보시죠. 네. 다만 이제 뭐 본질을 이제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이제 5월에 천공이 왔을 때는 이 관련된 종점안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발표된 이후거나 뭐 직전이거나 그럴 테기 네,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이었던 걸로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저희들 내일 강상면 주민 한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노종면 전 YTN. 양평에 유명한 분 많이 네, 살아요. 강상면 주민이세요. 그래서 네. 그 얘기하고 최근에 KBS 그 수신료 분리징수 등 해서 언론 관련된 이슈까지 강상면 주민 노종면 인터뷰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IAEA가 알프스 소위 핵종 다핵종 저감 장치 예. 성능 검증을 안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한겨레에서 이제 관련 보고서 내용들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주관하고 있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게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발표한 보고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증 내용은 없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박구현 차장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알프스에 대한 검증 혹은 평가 작업은 이미 훨씬 전에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지 않았다라는 네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건지를 이제 박 차장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2020년 4월에 IAEA가 발표한 알프스 소위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서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 문건을 한겨레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27장짜리 보고서에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딱 두 문장이 나옵니다.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계속 작동한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해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배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적혀는 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IAEA의 연구관들이 실제로 일본에 가가지고 알프스의 성능을 검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했느냐? 2020년 2월에서 3월에 걸쳐가지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하고. 3번의 화상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그 보고서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검증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검토한 검토팀의 임무 범위 안에 알프스 성능 검사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알프스 처리수 관리 상태 변화 이걸 검토하는 거 그리고 알프스 처리 옵션 분석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는 거 일본 정부의 조처라든지 원자력 기구 자문 사항과의 일치 여부 검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실제 장비나 실제 성능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도쿄전력이 내놓은 그 방안이 적절하게 작동이 가능한 건지를 살펴보는 정도.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장비를 직접 확인하거나 직접 성능을 시연해 본 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성능 검사 보고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IAEA가 2020년에 낸 성능 검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 2020년에 냈다라고 하는 성능 검사 보고서를 보니 이건 그냥 도쿄전력이 했던 거를 IAEA가 회의 자료로 정리한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야? IAEA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갔을 때마다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보고 나눠주는 자료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설명 이런 정도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건데 지금 중요한 게 정부에서 뭐 괴담 유포해가지고 10가지 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네, 10대 괴담 자료집. 예, 뭐 그런 나왔어요. 것도 내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삼중수소에 맞춰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은 세슘이나 요오드, 세슘 137, 요오드 129, 탄소 14 이런 등등 아주 위험한 스트론튬.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걸러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도 우리가 막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태평양 도서국가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하는데 심지어 독일 같은 먼 나라도 환경부 장관이 G7 회의에서 잠깐만 그거 안 돼요라고 반대 얘기했죠. 입장을 표명해서 그 방류에 대한 그 논평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국내 여론과 반대로 실제로 일본 정부가 답해야 될 것들을 왜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비슷한 스타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공탁까지 걸어가지고 무조건 받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가 미국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주권에 따른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우리 주권은 왜 판단을 안 합니까? 그냥 추상적 주권 말고 예? 국민들의 생명 주권, 그렇습니다. 환경 주권 이런 부분들을 자, 고려를 보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제동원도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죠.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렇죠. 일본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돼요. 일본 주권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인데 우리의 국가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냐. 자,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1,000km 비행해서 동해에 낙하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잠시 후 3부에서 김준현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